황태자라고 불리던 분이라서 당당하게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본 작품을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자기가 손 떼고 물러나라. 나 센터장 자리 하나 줘라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든 작품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다음날 다 스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되는 굉장히 많아요. 연관된 연예인들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 거론된 사람이 바로 나.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아우 무슨 소리야? 야 방송 나가면 요즘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뒤숭숭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언이 공개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안민석 의원이 폭탄 발언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연예인들 그중에서 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폭탄 발언을 한 거죠. 명단이라면 또 언제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뭐 이번 주 중에 공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이제 그 공개된 명단이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지 또 어떤 국민을 맞이하게 될지 지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걸 갖다가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고 그러면은 그 가수는 가수 생명이 인생이 끝장납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처음엔 정치계에서만 파문을 일으킬 줄 알았던 최순실 게이트가 연예계에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파문의 중심은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CF 감독 차은택 씨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은 바로 차은택 문화 대통령 꿈꿨다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자라고 불리던 분이라서 당당하게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 처음 들어본 작품을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자기가 손 떼고 물러나라. 나 센터장 자리 하나 줘라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든 작품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다음날 다 스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되는 굉장히 많아요. 연관된 연예인들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 거론된 사람이 바로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아우 무슨 소리야? 야 방송 나가면 차은택 감독은 문화계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차은택 씨가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한 최순실의 비선 실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차은택 감독은 그동안 이제 그 중국과 그다음에 또 일본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해 왔었죠. 결국은 이제 지난 8일 밤 10시쯤 귀국을 하자마자 이 최순실 씨와는 다르게 곧바로 이제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 11월 11일이었죠. 네. 이 차은택 씨에 대한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 혐의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광고회사 강탈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혐의와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광고사에서 한 10억여 원의 이제 돈을 빼돌리고 또 이제 대통령 행사 용역 대가를 착복한 혐의로 해가지고 결국 구속 수감이 된 상황입니다. 화려하다. 문화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분이라서 당당하게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하고 조금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나오세요, 머리.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보면은 저도 어쩌다 보니까 어쩔 때는 연예부 기자의 카메라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치부 기자의 카메라를 받기도 하는데 저건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의 카메라를 받고 또 그들의 질문을 들으면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진짜. 어떻게 달라요? 거의 뭐 진짜 시조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사진 컷을 잡아도 굉장히 자기가 위축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연사를 많이 때리죠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표정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위축이 되게 되는데 사실 차은택 씨도 연예계 활동은 오래 했지만은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의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이 카메라 세례를 받아본 적은 없을 테니까 상당히 위축이 된 모습. 저는 그 떨림,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인했을 거다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 본인의 죄책감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일단은 준비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본인이. 한 20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는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입국했다 생각했겠지만은 막상 그걸 접하게 되면은 딱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대 맞은 느낌으로 저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준비가 잘 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게 엄청 떨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에는 준비된 답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 정신이 완전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이 차 감독이 CF 감독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카피를 준비했었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차 감독이 이제 귀국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과 이제 연락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부 문자들을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연루된 사람들이 이 차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니까는 이 차 감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안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심적으로 그다음에 또 상황적으로 위축이 됐던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그 어떤 패션도 그렇고 그 측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좀 자기 과시형 은근히 성격 굉장히 그렇게 내성적인 편이면서 자기 과시형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기자회견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저렇게 울먹이 울컥하는 그런 게 자신도 나오지 몰랐던 않았을까. 차은택 감독이 검찰에 소환이 된 다음 날 네. 찍힌 사진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개혁을 썼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저는 기자분이 제목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도 처음에. 기사를 이게 논란이 맞아요. 됐던 이유가 머리숱이 거의 뭐 대머리였잖아요. 그래서 민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저도 몰랐어요. 지금 막 머리가 있었네 없었네 난 알았네 몰랐네 이 얘기로 너무 가니까 저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냥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계 쪽에서 정말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수위를 입고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신체에 대한 거를 그렇게 불강력적으로 내보일 수밖에 없는 되게 초라한 모습이 된 걸 봤을 때 네. 아, 정말 권력도 돈도 다 순간이구나. 그 자리에서 맞아요. 떨어졌을 때 너무 초라하구나. 너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러더라고요. 와중에 이제 차은택 씨가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충분한데 사회적으로 이제 워낙 그 충격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언급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정치인 중에서도 민주당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하적으로 묘사를 했다가 또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구치소의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장신구나 아니면 이런 보조물품을 다 벗고 그건 맡겨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발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렇게 벗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제가 또 그걸 이제 검찰 쪽에 이제 취재하는 기자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이게 그 뒤에 이제 차은택 감독이 조사받을 때는 다 이제 그 머리를 밀고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만은 그때 조사받는 순간에 그 사진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조사받을 때 너무나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에 심해가지고 검찰 조사관 분께 소위 그 전동 바리깡이라고 하는 그 머리 깎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그대로 다 밀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의아했던 게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분이고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주인공이 됐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권력 앞에서 과연 정말 장사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차은택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풍문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늘품 체조라고 하는데요. 다들 늘품 체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죠? 명칭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예 몰랐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품이 뭐야? 그러면서 국어사전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품도 아니고 뭐예요? 무슨 늘품이 뜻이에요? 뭐 늘어날, 뭐 더 잘 될 가능성 뭐 이런 걸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좋아진다 이런. 좋아질 가능성 이런 거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서 뭐 좀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체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 국민 체조. 체조는 국민 체조지. 네, 새로운 버전이다라고 이제 PR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따라한 적이 있어. 뭐 그때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명칭은 이번에 좀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몰랐다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사실 홍보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말 뭘 위해서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했던 게 국민체조 옛날에 만들 때쯤이야. 네. 그때 뭐 체육이나 이런 거 할 환경이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거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한 건데 요즘은 사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에 체육이나 아니면 건강 관리를 다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단으로 회사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뜬금없죠. 하라고 이걸 왜 마찬가지인데. 했어야 되는 거 자체도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실 이제 정권에서는 굉장히 탐내는 게 바로 이제 국민체조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따져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민체조 있잖아요. 우리들이 했던 것은 이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민체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새천년 체조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 사실 이제 국민체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새천년 체조 같은 경우에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또 이 초등학교에서 워낙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체조에로서 별로 이제 뭐 훌륭한 게 들어있겠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고 이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새천년 체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국민체조 아버지 때 만들어졌던 거를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이 늘품체조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제 그 기획될 당시에는 이제 국민체조 전 국민이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서류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 국민의 길을 충족시켜준과 동시에 한민족의 흥겨움과 즐거움을 고취시키고자 취업 코리아 힘내자 대한민국 목표 아래 단순 건강 체조가 아닌 국민 흥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라는 게 이제 늘품체조의 그 목표였었던 거죠. 사실 아이돌 춤 같은 거 신날 텐데 그런 거는 지금. 국민은 하면 날개 잃은 천사 아닙니까? 그래요. 뭐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늘품체조는 코리아 체조였죠. 일단 늘품체조는 문체부에서 고양한 국민체조인데 원래는 코리아 체조가 국민체조로 예정되어 있었고 많은 준비 기관들이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앞두고 그 전에 갑자기 늘품체조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늘품체조는 그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정아름 씨가 만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차은택 씨 제안을 받아서 만든 체조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아름 씨 SNS를 보면은 차은택 감독과 함께 뭐 이런 체조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당시에 늘품 체조를 동영상 제작한 것이 이제 엔박스 에디트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정아름 씨에게 해당 사진하고 지금 SNS 올렸던 거를 글과 사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고 또 정아름 씨도 뭐 어쨌든 자기를 요청했던 곳이니까 이제 내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문체부에서 한 직원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정아름 씨한테 혹시라도 기자들이 취재 요청이 와가지고 이 늘품 체조에 대해서 물으면 그 늘품 체조는 내가 정아름 씨가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 이건 정말 이런 요청은 정말 생뚱맞은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기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하수.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것을 추진했던 곳에서는 그 늘품체조라는 것을 국민체조로 이제 이 급을 갖다가 상승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늘품체조 이제 정아람 씨가 했던 것 같은 경우에 실제적인 국민체조가 형태가 아니라 건강체조인 형태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따라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비난에 시달리자 이제 그 문체부에서 발을 빼면서 이제 모든 책임을 정아름 씨에게 이제 뒤로 미뤘던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이제 그 정아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늘품체조의 컨셉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동작과 율동 이 부분만 자신은 이제 납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늘품체조 이제 이 동작 중에서 표절 논란에 시달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티아라의 롤리폴리 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 비난에 있기도 했었고 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이제 이 아브라카다브라
이 동작과도 유사한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정아름 씨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안무가가 함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무가가 이제 바로 이제 티아라의 안무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티아라의 안무가가 우리 국민 체조를 아니, 근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체조를 티아라의 안무가분은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고 그렇죠. 네, 그 자기 분야에서는 뭐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코리아 체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었고 뭐 체육학 박사라든지 운동 발달 전문가라든지 혹은 뭐 선수촌 같은 데서도 선수들한테 막 체지방량이라든지 이런 것 막 일일이 다 검사를 해가면서 굉장히 차분차분히 준비를 했던 체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한 2, 3개월 만에 늘품 체조로 바뀌었는데 바뀌면 바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땅한 이유 없이 갑자기 뭐 두 명의 뭐 나름의 이제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와서 또 국민체조를 대체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또 그 정아름 씨 주장에 의하면은 동작을 완성해서 이제 보내면 이렇게 완성했습니다라고 보내면 어디론가 이제 갔다 오면은 수정 요구가 엄청났다고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고 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그 중간에 제가 끼어들자면 전 정아름 씨랑 꽤 친한 편입니다. 근데 정아름 씨가 먼저 문체부나 어디 기관에 이런 체조를 한번 해서 기획안을 제안하고 위해서. 이럴 친구가 그렇죠. 정 아니고요. 그럴 소위 말하는 짬밥도 안 되고요. 이거는 그런 보도를 들었을 때 참 정아름 씨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안을 받아서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여러 사람들이랑 만들어서 정말 하청업체가 납품한 것 같은 거잖아요. 공정만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정아름 씨가 이제 그 차은택 감독에게 중국에 있는 감독에게 굉장히 이제 욕설도 쓰고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은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것으로 그수로 이제 그 굉장히 장문의 이제 문자를 이 정아름 씨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아름 씨 같은 경우에는 하청받은 입장 그리고 이제 차은택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정아름 씨가 이처럼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차은택 감독 같은 경우에 정아름 씨에 대해서 일단 이제 문자로서는 최선의 사과를 했던 것을 보여요.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을 또 분노케 한 일 또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문체부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리아 체조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쳐서 이 체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이 코리아 체조에는 2억여 원의 지원금이 투자가 됐대요. 그런데 2, 3개월 만에 급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늘품 체조 같은 경우에는 3억여 원의 지원금이 투입이 됐다고 우와. 합니다. 이게 누구 돈이냐고요, 이게.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니에요? 이거는 국고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1차 2억 원이 지급됐을 때는 그 코리아 체조라는 네. 명칭 아래 2년 동안 개발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 네. 그게 아닌 다른 걸로 대처하라라고 해서 3억여 원이 투입돼서 네. 불과 1, 2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네네. 사실 저도 뭐 이쪽 일을 하면서 대충 어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고 이제 어림짐작할 네. 수 있겠지만 이 늘품 체조에 3억이 들어갔다는 건 저는 타산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뭐 정아름 씨나 아니면 뭐 티아라의 안무가가 뭐 인건비가 막 1억씩 이렇게 되는 건 아닐 테고. 연습실을 아니죠. 정아름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수개월 동안 뭐 일을 했지만 저작권 없이 최종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면서 영수증을 함께 공개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운동복도 그 문제의 전용 의상실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아름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차은택 씨와 함께 뭐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사과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죠. 3억 원 중에서 개발비가 총 800만 원이면 나머지 돈 어디로 갔을까요? 개발비가 총 800은 아니고 이제 인건비 두 사람에게 간 인건비가 대략 한 8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어쨌든 3억 원 중에 그쵸. 800이면 정말 그게 요만큼인데. 이제 뭐 상당수 금액들은 아마 그 동영상 제작업체인 엠박스 에디트에서 가져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게 먼저 최소 1억 정도가 엠박스 에디트가 가져갔다는 건데, 근데 이 엠박스 에디트라는 회사는 차은택 씨가 있는 회사, 그 아프리카 픽처스 아까 나왔던 그 회사랑 주소지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같은 회사라는 거예요. 같은 주소에 있는 회사, 같은 이름만 사무실에 다르게 쓰고 있는 하는 거죠. 거.
그리고 이제 그 엔박스 에디트랑 이제 아프리카 픽처스의 그 직원들도 또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회사가 이름만 다른. 우리가 이제 중국집 전화하면 이번호 전화해도 다. 야식집. 맞아. 똑같은 것처럼. 예, 배달 어플에다 다 똑같은 집을 한 집을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차은택 씨가 돈을 챙겨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우리 그러네요. 세금으로 정말로 헛돈 써가면서 억소리 나게 근데 정말 저는 정말 웃기는 게 이런 3억이란 돈 자체가 사실 우리가 어떤 만약에 저희가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뭐 자재비부터서 인건비 뭐 매달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분명히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정부 관계자님 문체부에서 주도를 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뭐 1억 여원이 엔박스 에디트로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하면은 명목은 있어야겠고 뭐 밝혀져야 되겠죠. 밝혀지지 않으면 뭐 횡령의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준석 씨도 어쨌든 뭐 정치를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정치 분야에서는 이쪽 문화계에서 실제 문화 사업을 하거나 이쪽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그 규격이라든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업도 정말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잘하면 네. 그거 괜찮네.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저 원래 본업이 프로그래머잖아요. 보면은 프로그래머면은 그래요? 그랬어요? 학원과 출신이에요. 끝나가 제가 몰랐네. 원래 본업이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보통 보면 뭐 앱 개발하는 데 든 단가라든지 아니면 뭐 웹사이트 만드는 데 든 단가 같은 거 알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일도 해봤고 그러면 알잖아요. 대충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근데 정치권이 참 이런 걸 많이 쏟기도 하고 또 쏟는다는 의미의 이면에는 여기가 또 비자금 만드는 통로 또는 누군가가 사익을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최순실 일당이 결국에는 문화 사업을 통로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딱 짚어보면요. 사실 아까 이상민 씨 말한 것처럼 가액 측정이 어렵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최순실 씨 여기에 오늘은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은 최순실 씨가 했던 사업들 중에 아니면 그 농단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많았던 게 해외 문화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도 관심 많이 가졌는데 그런 게 딱 뭐냐 그러면 해외 공연단 같은 거 보내는데 솔직히 기준들이 뭐 많아지네요, 태권도 공연단 이렇게 보내는데 뭐 10명, 20명 보내는데 예산이 3억 이렇게 잡혀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태권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뭐 사람의 가액을 매기면 좀 그렇지만은 뭐 그냥 검은 띠인지 아니면 진짜 가서 공연하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당국자들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유심히 봐보세요. 뭐 거기 조카인 장시호 씨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유독 페이크 컴퍼니가 많이 나오죠. 유령 회사. 지금 뭐 차은택 씨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이준석 씨 얘기했듯이 문화 사업이라는 게 제조업처럼 1,000원짜리 만들어서 뭐 1,500원 팔아서 뭐 200원 뭐 유지비 내고 300원 이익이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문화 사업은 알지만 뭐 음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1억 들어가지고 뭐 100억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빵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것이죠. 아니 근데 문제는 이준석 씨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차은택 씨가 여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애초에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사람들이 태클을 걸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액을 매길 수 있었겠죠. 그거 없이 정아름 씨라는 어쨌든 그 사실상의 그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가액이 3억이라는 것이 책정되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절차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사실은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제 늘품체조에 대해서 그 보완과 수정하라는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 지시를 내린 곳이 바로 이제 그 코리아 체조를 개발한 한국 스포츠 개발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대로 성공을 했으면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추측할 때는 이 그 차 감독이 이 자신의 얼굴을 내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뒷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은택 감독이 이제 자신의 그 관여도를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 좀 관에서 돈 쓰는 영역에 있을 때 보면은 사실 관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쓰는 건데 상당히 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에 해가지고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저도 보면은 제가 강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럼 저는 시장에 예를 들어 강연업체를 알기 때문에 강연업체가 저의 강연료의 적정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기업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은 제가 사실 전 요즘 얼마 받습니다를 이야기를 하면은 업체가 생각하는 가격이랑 맞춰가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동네 가보시면 막 누구 강연 왔다 이런 것들 막 그 구청이라는 데서 붙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가끔 제가 듣다 보면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되는 굉장히 많아요. 보면. 맞아.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실제로 뭐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그런 거 다 새는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의회나 아니면 이런데 회의록 같은 거 찾아보셔도 아니면 예산 결산한 거 찾아보셔도 야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뭐 이런 걸 느끼실 만한 정보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원래는 작년에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올해 터졌지만 작년에 사실은 이거가 국감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터질 만한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은혜 의원이 그때 당시 이제 김종덕 장관, 문체부 장관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체조가 바뀌었고 돈이 갑자기 3억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그때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때 만약에 제대로 드러났다면 아마도 최순실 사태가 어쩌면 그때 터졌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오히려 좀 되게 늦게 터진 거고. 늘품 체조와 관련된 수많은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정말 차은택 씨 개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의혹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늘품 체조 외에도 차은택 감독이 국고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은택 감독이 본격적으로 이권 개입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14년 8월에 공연됐던 뮤지컬 원데이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영복합 공연 총연출 맡고 있는 차은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총 연출을 차은택 감독이 맡았고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람을 하고 또 무대에 올라가서 또 멘트를 했어요. 당시 어떤 멘트를 했냐고 보면 문화 융복합의 첫걸음이라는 데서 의미가 큰 공연이다라고 극찬을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여러 보도를 느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도 처음 듣는 공연, 처음 들었던 체조 이 이름을 문화생활을 너무 안 저도 한 거 아니에요? 몰랐는데 많은 국민들은 몰랐어. 원데이가 뭐야? 나 렌즈 이름인 줄 알았어. 원데이 뮤지컬은 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홍석천 씨가 애통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문화인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기타 등등의 이제 문화 행사를 할 때 무슨 이제 그 표를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도 오히려 이제 협찬이나 그렇죠. 이제 정부 협찬을 받아내는 거에 대해서 목을 매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이른바 이제 그 신청서를 내서 그걸 허락받고 리젝 당하고 다시 이제 수정하고 내는 게 한 뭐 1년 이상도 걸리는데 그렇죠. 이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낸 지 불과 13일 만에 헐.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곧바로 이제 무려 이제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말도 거죠. 안 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굉장히 특혜 중에 특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자기가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 장관에게 비용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도덕적으로는 좀 피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정황을 보면요, 네. 뭐 공연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1억 7천만 원이 지원됐다는 거는 1억 7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공연을 급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뭔가 누울 자리 보고 뻗은 느낌이죠.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차은택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감독으로서의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그 뭐 네이밍 작업 자체나 이런 것들은 잘하지. 맞게 했네요. 네. 원데이. 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원데이 한다고 하루 만에 내렸다는 했잖아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명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공연 일주일 앞두고 이제 받았는데 결국 하루 만에 폐막을 해서 그걸 노리고 원데이짜리 원데이를 그래서 만든 게 원데이. 아닌가. 저는 저 많이 같은 경우는 해봤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뮤지컬을 시작한 게 25년 전에 데뷔를 했고 저는 대학로에 있는 또 뮤지컬 뭐 연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럼요. 하시는지 저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작품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뭐 검사 받아야 되는 뭐 관에서 뭘 따야 되는 정말 그분들 집 보증금 뭐 이런 거 다 걸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대학로에. 뭐 가까운 김수로 씨도 네. 뮤지컬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본 하나 5개를 동시에 해서 하나가 성공해야 이제 그게 좀 먹고 살만해. 어느 정도 손해 없이 가는데 그것마저 성공을 못하면 이건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져서 너무 힘들게 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그 뮤지컬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거기에 속한 단원들. 그렇죠. 근데 일주일 만에 그리고 진짜 그 하루 공연하는 날 그날 이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준비한 분들은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났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출연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진심을 다해서 연습하고 출연했을 텐데 하루 만에 그냥 뭐 폐막이 됐다면 폐막이 된 거. 특히 이제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혹평이 좀 많았었어요. 이거 1시간짜리 공연인데 돈 주고 1시간, 네, 1시간짜리 공연이에요, 이거는. 네? 원데이 원 아워. 원데이 원 아워. 1시간 동안 돈 주고 앉아있으라고 그래도 못 앉아있겠다고 할 정도로 도저히 뭐 작품성은 뭐 논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었고 노래도 그냥 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 녹음된 노래가 나오고 립싱크요? 그렇죠. 뮤지컬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도 뭐 완전히 무슨 저 애들 동화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수익을 올리거나 뭔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공연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공연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들을. 근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 문화 융복합의 첫걸음이란 데서 의미가 어떤 게 문화 아니 근데 이제 융복합인지 사실은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원데이라는 뮤지컬을 직접 대통령이 와서 보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정말 문화 융복함의 첫걸음이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웬만한 깡 아니면 그 다음날 폐막 못하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거 정말로 받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될 공연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와서 공연을 보고 칭찬했는데. 정말 극찬을 하고 갔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걸 끌고 한 달은 가야 되고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보자 하면서 진짜 해야 될 공연인데 이게 정말 이게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폐막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14년 8월쯤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뭐 문화 기조라고 하면 창조, 융합, 뭐 K 뭐 이런 거 이제 들어간 게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뮤지컬 원데이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뭐 창조, 융합 뭐 이런 사업을 등에 입고 차은택 씨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쯤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공을 들인 문화 산업이 차은택 혹은 뭐 최순실 이런 그 측근들에 의해서 어떤 그 사리 사욕으로 이용된 이런 시점도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된 차은택 감독. 사실 문화융성위는 차은택 감독의 들러리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차은택 씨가 문화계 실세로 등극해서 문화융합 사업을 독식했다는 풍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차은택 감독의 어떤 힘의 원천, 뭐 힘의 근본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문화융성이 초대의 그 위원으로 앉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까 그 뮤지컬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그 당시 참여했던 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차은택 씨가 이런 이름도 없는 정말 처음 들어본 작품을 하는데 대통령이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떴다,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풍문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그 무렵 직후에 이제 작년 밀라노 엑스포 때 차은택 감독이 이제 한국관 전시기획 총괄 감독을 맡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6개월 전에 다른 교수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차은택 감독으로 바뀌었고 갑자기 차은택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왔고 이후에 차은택 감독이 5억짜리 영상 하나를 또 수주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수상하긴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영상 제작 업체가 바로 차은택 씨가 20년 동안 알고 있던 지인이 하는 회사.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뭐 어차피 차은택 감독이 영상을 했었으니까 뭐 조금 뭐 잘 만들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갖다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적인 망신과 무지를 드러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할 당시에 업무 진행비로 이제 11억 1,493만 원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또 이제 그 미래 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3억 4천만 원 여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한데 이제 보건복지부 아프리카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 9,990만 원을 사용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다가 이 뭐 보건교육 영상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전자레인지를 사다 주는 꼴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곳에 뭐 비디오를 틀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스마트카를 아프리카 애들한테 사다 준 거지 뭐 9천만 원어치 뭐 맛있는 음식이든지 아니면 뻥튀기 기계도 약교를 세워주든지 사다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의계약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수의계약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어떤 단계에서든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기업에서도 수의계약했을 때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생기는 경우 있고 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 감시라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예산 감시 기능 국회가 갖고 있으니까 국회가 잘 감시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9,990만 원, 3억 4천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개인에게는. 하지만 국가 예산 1년에 400조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야당도 세세하게 검증을 못 합니다. 그게 뭐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400조가 오가는 상황에서 3억 9,990만 원 이런 것들을 캐긴 좀 뭐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시가 약한 부분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새는 돈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겠죠. 그런 느낌이야. 뭔가 야금야금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뜯어먹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 사업 같은 게 아닌 창업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 정부 주도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하다못해 사실상의 정부 소유의 TV 방송국도 지금 2개 있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전 세계적 유례가 없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면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정부의 권력에 영향이 많이 끼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걸 촉발시킨다 봐야죠. 그러니까 김가연 씨도 조금 전에 이제 이곳저곳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해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비리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제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해야 되고 대부분들은 이제 그 전자 입찰을 통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은택 씨나 아니면 최순실 씨가 여러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 중에 그 음모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어느 한 곳만 계속해서 이제 입찰을 따내게 되면 여러 다른 곳에서 항의를 받겠죠.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여러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따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명의 그런 이 회사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요. 김가연 씨가 뭐 야금야금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금액이 마치 작게 느껴지는데 뒤에 나올 내용들을 보면 진짜 금액이 앞에 건 작긴 작네요. 맞아요. 문화계의 대통령을 꿈꿨던 차은택 감독 그의 야망이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서 억대의 이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차은택 씨는 기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차은택 감독이 주도했던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 무려 1조 4천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투입이 됐는데 이 투자했던 기업, 대기업이에요. 문화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그룹입니다. CJ라면 지금 채널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계열사잖아요. 근데 맞아. 저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뭐 CJ 프로를 또 하고 있고요. 이상민 씨도 꽤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한때 거기 직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네,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고 한 적도 있었어요. 몇몇 있잖아요, 공무원. 저희 드라마도 CJ에 그렇죠. 아니 진짜 그런 CJ가 뭐가 아쉬워서 차은택 씨한테 1억 4천억 원을 1조 4천억. 아니, 1억 4천억. 1억 4천은 아니, 네, 아니 그 이런 CJ가 너무 우리한테 생소해서 아 진짜 1조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많죠. 나도 일조라고 1이나 하면은- 1조. 아니, 1조라고 해서 저는 그냥 되게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게 9천억 다음이 1조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CJ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초기에 2012년에 박근혜 정부가 재벌 선복이 타깃으로 CJ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풍문은 나돌았는데 실제로
이재현 회장이 2013년에 구속이 됐고 네. 또 CJ E&M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물론 최근에 밝혀진 얘기긴 합니다만 그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이미경 부회장에게 손 떼고 물러나라 이런 압력을 가했다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예. 1조 4천억 원이란 금액은 실제로 뭐 CJ가 차은택 감독이 지급한 금액이나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정부 사업에 그렇게 투자해라라는 거 투자 종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1조 4천억이라는 금액이 뭐 그렇게 해먹은 금액으로 인식할 만한 그런 요소는 좀 적긴 한데 그래도 CJ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게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CJ에서 하는 방송 여러 군데 출연해봤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몇 번 CJ E&M에 대해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는 PD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는지 좀 네가 좀 알아봐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CJ가 어쨌든 그 정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죠. 아니 근데 왜 유독 CJ가 그런 타겟이 되고 조사까지 받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근데 뭐 전통적으로 정권과 그 기업 간의 어떤 그 이면 얽힌 사연은 뭐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CJ에서 만든 콘텐츠가 좀 좌파 성향, 그러니까 뭐 박 정권이 지금 출범하면서 보수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방영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아니 어떤 게 도대체 좌파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코미디 가지고 투집받는 게 제일 촌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는 혼자하는 직업인데. 그 TVN의 이제 SNL 코리아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12년도 이제 그 8월 여의도 텔레톱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맞아. 인형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이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희화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네. 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이런 코미디 갖고 정치 풍자 갖고 이렇게 뭐 무슨 소송을 건대거나 아니면 뭐 무슨 심의위원회 이렇게 보낸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게 진짜 코미디인 거죠, 사실은. 네. 방송을 통해서 비춰진 거에 의해서 뭐 밉보여서 뭐 어떤 한 기업이 뭐 좀 이런저런 뭐 불평등한 어떤 상황에 임해져 있고 거기에 차은택 씨가 그 뭐 만든 어떤 그 곳에 1조 4천억. CJ 측이 이걸 인정을 했나요? 일단은 이제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CJ가 그 K 컬처밸리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어떤 회사가 이제 그 사주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면은 정말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그 비상 상황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곧바로 이제 그 구속 중이던 CJ 이재현 회장이 이 광복절 특사로 이제 풀려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런 면들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 풀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설이 있지만 이제 CJ 측에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황상으로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과거만큼 막 무슨 독재 정치 할 때만큼 기업인들이 뭐 어디 청와대 불려가서 뭐 돈 내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도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기업을 좀 요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J 같은 경우도 이 차은택 씨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화유산 관련 뭐 컬처밸리 관련해서 나 센터장 자리 하나 줘라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CJ가 그거 좀 어렵다 얘기를 했더니 이 차은택 씨의 워딩이 그거였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건데 그 정도로 이 차은택 씨가 힘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다니고 또 이 CJ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J가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될 때는 뭐 그 정권에서 인식하기에 좌파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미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질로 놓고 보면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갖다 붙여진 이유에 가깝고요. CJ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정치권에는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어떤 견제 압박을 위해 CJ를 오히려 수단적으로 썼다는 말이 더 많고 실제로 이번 정권 들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정기관에 타겟이 됐던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뭐 조성, 롯데 그리고 뭐 CJ 이런 것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친하다고 알려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컨텐츠를 바라봤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주에 대한 공격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다들. 네, 사실 뭐
계속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도대체 차은택 감독이 어떻게 정치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사실 문화와 정치계 쪽이 연결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누가 연결을 시켜준 거죠? CF 감독으로서의 명성은 어느 정도 뭐 대한민국에서 수위권에 드는 분이었지만 또 본인의 어쨌든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을 욕구를 느낄 만한 정황이 뭐였냐면 결국 CF 감독이라는 건 중간에 좀 껴있는 위치잖아요. 보면은 광고주와 그리고 연예인 사이에 껴있는 위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100% 자기 의사대로 발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욕구를 주변에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뜻에 맞춰가지고 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네. CF도 온전히 내 뜻대로 해보고 싶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뭐 예를 들어 평창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완전 진짜 왕 같은 위치에서 한번 주도권을 누려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차은택 감독이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IMF 직후에 이제 이쪽에 발을 들여놓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뛰어든 이후에 아주 급속하게 2000년대 초반에 CF 감독으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기존 스타일과 다른 차별화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었다. CF 감독으로서. 그래서 무명에서 일약 많은 뮤직비디오나 그 가요계 쪽에서 줄을 설 정도로 찍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됐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나 본인의 그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은택 감독이 가장 이제 기억날 만한 이게 바로 2000년에 우리 TV에서 그 붉은 악마가 이제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그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 악마 그 시리즈 광고였는데 이게 굉장히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급격히 와닿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전지현 정우성이 했던 뭐 부족할 때라든가 아니면 팅이라는 이런 몽환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차은택의 명성을 알리게 된 거죠. 뮤직비디오 감독, CF 감독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첫 감독이었던 것 같고 또 굉장한 아티스트였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당시에 그가 만든 비주얼들 보면은 굉장히 좀 트렌디했고 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만든 작품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다음 날 다 스타가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최고의 감독이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효리의 6월 애니모션 그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은택 감독이었어요. 맞아요. 그걸로 효리 씨의 그 섹시한 매력이 최고로 폭발한 그런 광고였죠. 맞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가수 백지영 씨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사랑 안에 이 곡에서는 차은택 감독이 작사를 했다고요. 오. 작사를 아니, 이때- 직접 했다고요? 네. 이때 제작을 제가 했고요. 맞아. 그렇죠. 굉장히 친하시네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차은택 부사장으로 있었던 차은택 씨가 음악을 들어보더니 자기가 작사를 좀 하고 싶다고 하길래 우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작사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대박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곡을 그냥 차은택 씨가 작사한 걸로 표기해서 올렸죠. 게다가 2010년에는 무한도전에서 비빔밥 광고 연출자로 출연을 해서 대중의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정말 다양한 데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수입 자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차은택 그 감독은 이제 2000년 초반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30대 한 뭐 초중반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미 스타 감독으로 명성을 알렸고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차은택 감독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걸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당시 지금 그 논현동에 있는 차은택 소위 그 아프리카 픽처스가 입주해 있는 그게 차은택식 빌딩인데 거기 진짜 좋아요. 그 당시에 그게 단독주택인데 아마 구형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라니까 굉장히 노른자 땅에 단독주택을 사서 그걸 몇 년 후에 헐고 거기다 빌딩을 지은 겁니다. 와. 아마도 이상민 씨도 훨씬 잘 나갔을 때 부동산에 좀 뭐 땅을 좀 했다면 아마 그 이후에 글쎄요. 달라졌을 텐데 좀 그러니까 아쉬워요. 저는 그때 당시 차은택 감독하고 저하고 좀 조금은 다른 감성과 다른 뭐 철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자주 보지 못해서 오히려 제 스스로에겐 다행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2004년도에 저한테 이상민 대표님이 하던 차은택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다른 사람 같고 그렇죠, 다른 사람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차은택 씨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어떻게 돈을 받았다, 어떻게 이권을 뭐 개입했다라고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됐는지 우리가 흔히 무슨 일이 있을 때 배우를 밝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번 일만큼은 정말 제대로 배우를 밝혀야 되는 일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밝혀졌어. 거기에 연결됐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라인을 타서 그러게요. 저렇게 연결이 됐지? 네. 본격적으로 최순실 사단에 합류하게 된 거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봤더니 최순실이 차은택을 선택해서 고영태가 버려졌다. 뭐 원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던 두 사람 사이가 차은택 때문에 소원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고영태라는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최순실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고영태 씨는 사실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이고요. 그래서 독일의 WK랑 한국에 있는 K스포츠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이런 최순실 씨와 약간의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이제 최순실 씨 게이트 터지고 나서 조사를 가장 먼저 받아서 이제 검찰 조사에 응했던 사람이고, 더 주목되는 거는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는데 좀 핵심 인물이었죠. 키맨이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관계자 중에 이분만 구속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럼 고영태 씨와 차은택 감독과의 뭐 친분은 어떻게 된 거죠? 고영태 씨와 차은택 감독의 인연, 연예인 야구단을 통해서 맺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고영태라는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 야구단은 가입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연예인인 적이 있어요? 고영태 씨는 광주 출신으로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딸 정도로 펜싱계에서 좀 유망주로 꼽힌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달리스트면 연금도 나와요. 네, 그렇죠. 네, 연금 있으면 꽤 국가에서 대우가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메달리스트이지만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펜싱이라는 경기 자체가.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받았지만 그걸로는 또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호스트바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딱 접하자마자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 정말 가슴이 철컹 내려앉더라고. 막 주저앉고 싶은 생각, 막 되게 얼굴이 빨개지고 막 부끄럽고 괜히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여러 보도나 뭐 여러 그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고영태 씨가 그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중년 부인들한테 굉장히 뭐 인기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뭐 최순실 씨를 만나서 흔히 생각하는 남녀 관계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속칭 그 공사를 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손님한테 돈을 뭐 뜯어낸다, 내기 위해서 사기의 일종이겠죠. 뭐 이런 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강남에서 이제 민우가 제대로 공사를 쳤다. 그런 이런 소문이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일명 합니다. 그 여자로 따지면 꽃뱀 같은, 예, 일명 꽃뱀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비스티 보이즈 이런 거? 그런 영화 많잖아요. 이렇게 뭐지? 부잣집 사모님들에게 뭐 이렇게 접근해서 돈을 이렇게 집차.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실제로 영화나 그걸 드라마에서 이용한 봐야 되고 현실에서도 사실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들어야 될 얘기를 사실은 지금 듣지 말아야 될 곳에서부터 듣고 있으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고영태 씨가 얻은 사업이 가방 사업인가요? 고영태 씨가 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입 명품 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대요. 그 이후에 최순실 씨를 만나고 나서 본격적인 가방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대통령이 들었던 가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들었던 가방이 어디 거냐.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빌로밀로라는 뭐 맨 처음엔 해외 유명 명품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뭐 중저가 제품이다 하면서 굉장히 또 그때 당시로는 좀 화제가 됐죠. 많은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빌로밀로라는 브랜드가 그 고영태 씨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회사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가방 회사를 자신의 회사의 가방을 PPL을 한 거나 그러니까 순실 씨가 이제 자신의
예, 그 가방을 이제 대통령 손에 들려주면서 홍보를 이렇게 해준 정말 거. 가지가지 아주 가방 홍보 방법은 많아요. 저도 뭐 저는 부동산으로 최근에 홍보를 이번 사건 터지면서 기사에서 본 건데 외국에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네. 그 가방은 그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놓지 않고 보통 그게 결례라고 네.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됐죠. 정말 열심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훨씬 눈여겨보게 돋보이죠, 된 그럼.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와서 어쨌든. 말이지만 가방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저 짝퉁 분위기나 저거 짝퉁 분위기. 대통령이 든다고 해서 화제라고 해서 다들 들지만 정말 본들 별론데 마음이 들겠어. 별론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대중의 눈이 향하는 곳에 네. 또 그것을 또 대통령이 소박하다라고 속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또 그것도 어떤 이권 챙기기의 다름 아니었다는 거 이제 와서 알게 된다는 게 화가 나는 거죠 한편으로. 결국 대통령의 가방 사업까지 하면서 고영태 씨는 최순실 측근의 실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직위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죠. 한국의 WK에서는 상무를 맡았고요. 독일 WK에서는 경영자 역할을 했고요. K스포츠재단에서는 상무를 맡아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영태 씨가 연예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또 무슨 말인가요? 사실 이제 고영태 씨를 둘러싸고 네네. 뭐 고영태 씨와 뭐 최순실 씨 최측근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연예 쪽으로 불똥이 튀었던 거는 이제 뭐 연예인 야구단이라든가 거기 합류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느닷없이 박해진 씨와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박희진 씨요? 네, 배우 박해진 씨. 놀란 그게 이제 소문으로 발전됐던 건 뭐냐면 사실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 4명의 남자가 어깨동무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사진인데 분명히 고영태 씨하고 어떤 불가분의 관계였다. 네. 그게 무슨 호스트바에 어떤 연결이 있었다 이 부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고영태 씨와 박해진 씨가 어떤 형 동생하는 그런 좀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건. 네. 결국 이제 그 박해진 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이 14년 전에 지인들과 어울린 것은 맞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 고영태 씨와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일반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박해진 씨의 해명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디자인의 벨트를 똑같이 메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러면 적어도 박해진 씨가 여기 시청자들의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때 상황이 어땠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아마 오해를 좀 안 하실 텐데 지금까지 나온 해명은 아예 그렇게 없었나요? 해명을 하질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만 했었죠.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연예부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터지고 나서 제가 댓글 살펴보니까 사실 연예계 호스트바 출신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댓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그게 진짜 맞아요? 답변할 수 없는 얘기하겠어요, 질문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이제 뭐 연예계에 나와 있더라 하더라도 뭐 저 친구가 내 파트너였다 이렇게 손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구라고 딱 이제 아니, 그러면- 특정하는 거는 굉장히 있구만. 어렵지 않나. 결론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니까. 아니 그렇다면 김건희 변호사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낫겠다. 그 표정은 뭐야? 과거에 어떤 그런 뭐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에서 찍혀진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결국 문제는 고영태 씨잖아요. 고영태 씨는 그러니까 고영태 씨로 인해 가지고 박해진 씨도 갑작스럽게 그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를 받으면서 선의의 또 이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뭐 고영태, 뭐 이런 최순실에 있던 포커스가 갑자기 박해진이 호스트 출신이야? 라는 문제로 좀 이렇게 불거진 것 같은데 물타기죠. 사실 뭐 현 시점에서는 본질과는 아주 별개의 이야기고 괜한 불똥이 박해진 씨에게 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연예계 인맥을 쌓으면서 잘 나갈 줄만 알았던 고영태 씨.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차은택 씨 그리고 최순실 씨와 함께 손잡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태의 거의 첫 단추가 고영태 씨 때문에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자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뭐 방송사에서 했던 그 영상도 사실 이제 고영태 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이 사태를 완전히 국민들에게 활짝 연 사람이 어쩌면 이 키맨이 이제 고영태였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어떤 의도로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하죠. 그럼 사실 이제 고영태 씨가 여기저기에 이사나 이런 직책으로 많이 껴있긴 하지만은 사실 살펴보면은 어떤 법인 같은 거 만들 때 오히려 뭐 크게 밖으로 홍보해서 사업 벌이는 것이 아니면은 오히려 이사나 이런 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영태 씨도 실질적 업무보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밀한 걸 많이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리기로는 이분만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일들 중에 구속이 안 된 신기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상당히 검찰에게 어떤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분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딜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에게 떠넘겨질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그 선을 그어가지고 다 이야기하게 되면 참작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행보를 나선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언론사들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쯤부터 이미 밀착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는 독일로 훅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나면 고영태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언론의 취재망이 조여 들어오는데 오히려 내가 먼저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나 혼자 뒤집어쓸 수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대통령 의상실 몰카가 또 공개됐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고영태 씨가 몰래 찍었다. 고영태가 공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어떤 위험 속에 몰린 가운데 고영태 씨가 그 결국은 이제 키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세는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최고 실세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들락날락했다. 연예계에도 관련이 좀 깊다. 거론된 사람이 바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를 모두 없애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관련 사진을 다 내려라. 운영 금액이 무려 50억. 정말 가지가지 아주 알차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돈이 낭비가 되고 했다는 게 굉장히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딸 정유라, 차은택 감독, 그리고 연예계까지 이들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돈, 권력, 욕망, 비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외에 바로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라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장시호라는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 10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갑자기 사실 실세는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최고 실세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뜬금없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유라 씨,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 이목이 집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심지어 안민석 의원은 굉장히 강하게 발언해서 긴급 체포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가 안민석 의원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람들이. 장시호 씨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도 굉장한 친분을 자랑하고 있죠. 그 어려서부터 뭐 김치통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들락날락했다라고 할 정도고요. 뭐 심지어 장시호 씨가 결혼을 할 때도 그 당시가 박 대통령이 그 테러를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장시호 씨 관련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시호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면 제주도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뭐 무슨 직계 가족도 아닌데 왜 퇴임하고 같이 살까? 이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친하다라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시호 씨에게 권리를 준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장시호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곳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안민석 의원이 결국 또 상수를 한 바에 따르면은 장시호 씨가 이규혁 감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영재센터 관련한 증거를 모두 없애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또 페이스북에 있는 관련 사진을 다 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이규혁 씨는 빙상 스타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방송도 참 많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에 연루돼서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재단 사업에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혹입니다. 그럼 진짜 세계적인 그런 올림픽까지 손대를 했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최근 진짜. 그렇죠. 한 매체에 따르면은 이규혁 감독이 소속팀이 K토토 빙상단인데요. 이 빙상단이 특혜 속에서 18일 만에 창단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 공단에 요청한 연간 운영 금액이 무려 50억입니다. 원래 50억씩이나 들어가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뭐 다른 빙상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선이라고 그래요. 네. 거의 10배니까 와, 엄청나게 50억. 파격적인 금액이고 사실 K토토 빙상단을 매개로 해서 이제 장시호 씨가 평창 올림픽 이제 열리는 거기에도 이권에도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있고요. 사실 이규혁 씨를 앞세웠던 거는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장시호 씨가 장유진 씨가 스포츠 마케팅 형태로 그거를 연예계 쪽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규혁 씨를 앞세워서 뭐 소속 간판 스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처음에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빙상장은 철거를 하려는 원래 그게 원칙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돈치로 이제 계획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빙상장의 주체가 아까 전에 K토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K토토가 스포츠토토의 수탁업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빙상장의 주체가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정황인 거죠. 또. 이게 정재계하고 연결된 거는 그렇다 쳐도 이 연예계 그리고 나아가서 또 스포츠계 또 이규혁 선수까지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또 이규혁 씨뿐이 아니고 쇼트트랙 국가대표였죠. 김동성 씨도 연관 관계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시호 씨는 뭐 김동성 씨라든가 이규혁 씨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페이크 컴퍼니를 10여 개 정도를 이렇게 설립을 준비 중이다가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밀접하게 아는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근교 태릉과 멀지 않은 곳에 여러 개 회사를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던 뭐 K토토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쨌든 김동석 씨와도 굉장히 밀접했는데 김동석 씨하고는 뭐 김동석 씨가 한때 이혼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날 정도로 뭐 좀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규혁 씨뿐이 아니고 김동석 씨도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김동석 씨가 거절했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스포츠 선수들과도 이렇게 많은 뭐 관계들이 있었고 연루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가 도는 것처럼 연예계에도 관련이 좀 깊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또 파장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저희도 이쪽 일을 하면서 그 장시호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름만 들었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이 장시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조금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름 장유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뭐 연예계 인사를 잘 알고 있다. 뭐 인맥이 좀 있다. 이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특혜를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특혜를 어떻게 몰아줬길래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풍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 중견 가수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건데요. 거론된 사람이 바로 한 중견 가수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건데요. 거론된 사람이 바로 이승철 씨입니다. 근데 이승철 씨는 원래 좀 국민 거액을 가수이기도 받고 또 국민 가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승철 씨가 국제적인 행사에 규모 있는 행사에 두 차례나 이렇게 잇따라 출연했다는 거. 그러니까 2014년에 소치 올림픽 폐막식 행사하고 또 UN DPI 컨퍼런스라는 행사에 이렇게 잇따라 출연했는데 그 무대에 올랐죠. 근데 이게 모두 최 씨 일가에서 밀어준 어떤 힘의 작용이었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승철 씨가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그 장시호 씨의 어머니 최순득 씨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득 씨가 연예인 축구단인 회오리 축구단의 소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승철 씨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가십이 진짜 끊이질 않아요. 또 이승철 씨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승철 씨 당연히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 시점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과 논란의 그 대상이 자기가 루머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이나 최순득이라는 이 두 사람 이름을 자신은 모른다. 이번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얼굴도 모르고 사전에 어떤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UNDPI 컨퍼런스 행사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능통하고 그래서 직접 아내가 어떤 복잡한 절차를 UN 사무 공보관에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힘들게 무대에 올랐던 거지 전혀 최 씨 일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답답해하는 사람이 이승철 씨 말고도 또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싸인 씨입니다. 이 싸인 씨도 회오리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싸인 씨 루머에 대해서는 어떤 장시호 씨가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 회사죠. 여기 입사했다 이런 설을 이제 보도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장시호 씨가 YG 대표인 그 양현석 씨 동생 양민석 씨. 양민석 씨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추천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인연을 관계로 해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을 좀 불거진 겁니다. 근데 이제 지위와 권력이 일치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지위는 낮은데 너무나 큰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이제 보통 비리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양민석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해외 한류 사업할 때마다 이 YG의 대표인 양민석 씨가 거의 늘 동행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문화융성위원회 사람들 중에 거의 가장 어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사람이 그렇게 뭐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늘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를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의혹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YG 같은 경우 이번 정권 아래서 굉장히 좀 많이 활발히 활동을 좀 정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YG가 계속해서 연관설이 나오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YG에 이제 소속돼 있는 간판 가수인 이 지드래곤과 그다음에 이제 박봄이 마약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힘을 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 장시호 씨가 YG의 그 어떤 회사원으로서 취직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YG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싸이 같은 경우에도 장시호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회오리 축구단 소속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산업 관련해가지고 그 문화체육관광부랑 어떤 또 사업을 같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의정부의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에 이제 YG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공개 입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혹시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 받고 있는데 사실 의정부 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의정부 시장은 야당이니까. 네, 이것도 잘 들여다봐야 돼서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일로 인해서 문화융합 벨트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는 핵융합, 그린벨트 이런 건 알아서도요. 융합 벨트 도대체 아니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문화사업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돈이 낭비가 되고 했다는 게 굉장히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구호. 그러니까 도대체 그 융합 벨트가 뭐예요? 융합 벨트 하면 정말 거창하네요. 융합 벨트, 문화 융합 벨트 자체가 너무 웃겨요, 그냥. 그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원데이 뮤지컬과 늘품체조라는 거잖아요. 문화융합 벨트 관련해서 돈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융합 벨트 땅을 이제 사야 되잖아요.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게 의정부 관련해서입니다. 15,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360억 요 정도 돈을 들여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1,200억 가까이로 올랐대요. 서너 배 정도로. 네, 서너 배 정도가 올랐다니까 그 땅만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벌써 한 1,000억 가까이 벌게 된 거니까 특혜도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나는 근데 그런 거 좀
많이 의심이 가는 게 사실상 어디 지구가 개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랴부랴 가서 막 땅 사고 알박기 한다고 뭐 난리치면 그거 가지고 막 처벌하기도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를 안 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가 신기해. 이게 만약에 정부와 함께하는 문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건 대부분 어떤 정부 소유의 땅이나 어떤 그런 땅을 좀 활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이런 사업 유치하는 것들에 대해 지자체가 보이는 입장들을 보면 아까 의정부시는 물론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거를 지자체가 유치하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일정한 특혜를 줘야지만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지역별로 이렇게 산업을 분산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 그런 구호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놔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렇게 떡고물 떨어지는 거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사실 그래서 아까 동계올림픽도 똑같은 거잖아요, 보면은. 올림픽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빙상장을 어떻게 남겨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 저도 정치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전 아예 이런 문화산업 쪽에 손을 좀 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민간으로. 근데 이걸 또 지금 들으면서 연예인들은 철렁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정부 지원 없이 또 안 되는 연예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 생각에는 끊이지 않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일로 그래도 앞으로 좀 조심은 하겠네요. 뭐 다행인 거는 의정부 건 같은 경우는 뭐 제휴 단계까지 지금 돼 있다 그래요. 뭐 이번 일 불거져가지고 결국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검찰 조사를 이제 받고 하겠지만은 사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또 조사해 보면은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아까 CJ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CJ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투자인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강제로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YG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이외에 의정부의 문화시설을 했을 때 사실 기업이 큰 이익을 얻기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뭐 어떤 생각을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몇 개월 전이라고 들었어요. 뭐 뇌질환에 가벼운 수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인가 이제 요양 중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페이크 컴퍼니를 여러 개 관련된 거를 이제 설립을 했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전부 문을 닫고 관계자들도 전부 지금 잠적한 상태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연예계까지 일파만파 퍼지는 최순실 게이트. 더 이상 연예계에 이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파도 끝이 없는 최순실 사건의 전말. 이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어떤 국가적 진실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되게 와닿았던 피켓 문구가 그게 들고 있던 애가 5살짜리, 6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들고 있는 문구가 내가 이러려고 엄마 배에서 태어났나 이런 거더라고요. 각종 패러디가 지금 그 멘트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함성 사진 아닐까요? 아니 애기가 그러니까 뭐 누가 적어줬겠지 물론. 근데 애기가 정말 다 포기한 표정으로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엄마 배에서 태어났나 이게 저는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왜 정유라 씨 왜 출석을 한국에 안 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풍파를 겪을 나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풍파를 겪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고3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뭐 그렇죠. 상대적도 아니죠. 그냥 순수한 박탈감이 엄청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제 수능만 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딸은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대학을 합격하고 또 학교를 안 다녀도 계속 학적이 인정되고 뭐 이랬던 것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던 근데 거예요. 정말 어른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말 석고대죄를 모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포함돼서 해외 그리고 국내의 많은 스타들이 어떤 자신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SNS를 통해서 소신 있게 의견을 적어내는 어떤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활동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지금 보고 계시죠? 정말 제대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분은 이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안 나설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아주 제대로 밝혔는데 가수 이승환 씨입니다. 이승환 씨 자신의 그 회사 건물 외벽에 현수막 하나를 크게 내걸었었죠. 그리고
11일 날 또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또 가수 이승환 씨뿐만 아니라 또 이효리 씨와 또 전인권 씨도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승환 씨보다 좀 앞서서 소신 발언을 하신 분이 신현준 씨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뒤에 태극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본인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지웅 씨도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잘못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만 할 유산입니다라고 글을 이제 평소에도 되게 멋들어지게 쓰시잖아요. 네. 이번 글도 되게 멋들어지게 한 방 날리신 것 같네요. 또 이제 김지동 씨도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 국민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는 듯한 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을 추스려야 할 사람은 바로 이제 우리 국민입니다라는 것으로서 이 국민들을 격려했는데요. 또 2PM의 이제 황찬성 또한 이제 SNS를 통해서 양파는 까면 깔수록 이제 작아지는데 까면 깔수록 스케일이 커진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고 SBS 러닝맨에서는 수다고시란 주인 놀리는 하바타 라는 자막이 있는데 이게 순하고 실한 최순실 씨 이름을 좀 연상케 하는 위트 있는 풍자였죠. 우리는 뭐 풍자할 수 있는 직업을 또 갖고 있으니까 또 얼마 전에 또 개콘에서 이수지 씨가 살짝 닮았어요. 많이 닮았던데. 기분이 많이 나쁘겠지만 부모님께서 본인도 인정한 나머지 흰색 남방에 선글라스를 머리에 꽂고 나와서 이제 패러디를 했고요. 김민규 씨도 하잖아요. 김민규 씨랑 유세훈 씨가 맞다. 곰탕 먹는 거 프라다 신발 그것도 패러디도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흰 남방에 선글라스 웬만하면 일반인들도 잘 장착을 안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 할 때 맞아요? 전부 다 호러 인물로 최순실 씨 복장하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프리 아나운서 오상진 씨와 또 배우 전혜빈 씨 등이 많은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서 또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혹은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호응을 얻기도 하잖아요. 스타들의 이런 어떤 릴레이 소신 발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다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이제 국민이라는 본질로 돌아가게끔 해준 사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을 그런 자신을 가지고서 하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안에서도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번 계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자극이 되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치라는 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좀 어렵고 제가 모르는 쪽이어서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이게 진짜 정치계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더욱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좀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또 다른 어떤 의혹이 드러나고 또 다른 사건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과연 어디가 끝일지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 되는 거죠? 제 생각도 그렇고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 나쁜 풍문은 빨리 진실을 밝혀가지고 도려내고 좋은 풍문은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시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미 이제 연예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이라는 거, 이런 거대한 사건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누군가 평가할 권리가 있지만은 사실관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면밀히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이미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우리는 사진 한 장 같이 찍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연예계 생명 같은 것들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발언들을 각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이슈들 봤을 때 나중에 다른 사정이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미안해할 수 있지만 그분의 연애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들 그리고 또 지금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연예계에서 최순실 리스트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만큼 우리가 성숙하게 이걸 대했을 때 아마 진실 규명과 더불어 가지고 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고한 연예인들이 억울하게 연루되는 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